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재철 5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오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늘 뉴스 분석에서 안개 속에 멈춰있는 국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이사회가 안건 가운데 100% 가까이를 원안 가결하고 있어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리대금 이용자 수가 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한 7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삼성그룹 임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본 사건인 분식회계 재판에 대한 전망을 법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병합재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고유정 가족살인사건 재판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패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사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주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네. 방금 민식이법이 통과를 했죠. 네, 또 지금 이것 외에 관심을 끌었던 민생 법안들이 일부 지금 뭐 통과를 앞두고 있거나 통과를 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정리했던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오후 3시부터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결과 결국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여야 3당 간사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는 일단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오전에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건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의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따로 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여야는 오늘 10시 55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 법안을 예정대로 의결했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과연 정적인 담보물로 해서 볼모로 해서 할 것이냐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컸죠. 네. 국회도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로 가겠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포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걸려있는 뭉쳐있는 매듭이 예산안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했지만 일단 오늘 오후 2시까지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야 3당과의 즉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반면 한국당에선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예정대로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 상정 전 무더기 법안 상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마지막 국회니까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싸움도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고 예산안 합의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불발된 배경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 4+1 협의체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 원안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 8일 4+1 협의체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4+1 협의체란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3당 협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대립하면서 예산안 논의가 전체적으로 진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 예산안이 불발이 되게 되면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거는 뭐 이번 국회 때는 안 되는 겁니까? 당초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이미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한국당에서 그 전에 필리버스 철회를 이미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안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내일 그대로 상정이 되겠느냐 여부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오늘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단 예정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기존 합의안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즉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존대로 하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오늘 일단 예산안 처리에 집중을 하고 이후에 이제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정기국회는 오늘 10일까지고요. 예. 임시국회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는 여야 3당 간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임시국회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오늘 물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이 일부 처리가 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민생법안, 데이터 3법 등 남아있는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함께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임시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채 안 됐다. 네. 그러면 임시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것도 단정을 못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생 법안을 발목으로 잡고 있다는 한국당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아직은 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동의를 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결국 당선이 됐죠. 네. 김지원 의원도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라든지 정계 안팎에서는 이 심재철 의원과 김지원 의원 한 조로 나섰을 때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죠. 네. 상당히 좀 낮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내 분위기를 말해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 심재철 의원과 그리고 김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후보로 나왔을 때만 해도 심재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국회 부의장 출신의 5선, 5선 의원입니다. 김재원 의원도 3선 의원으로서 사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급 의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5선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 심재철 의원에게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 그 화면으로 해서 원내대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여러 의원들의 지금 시비가 걸리는 그런 표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야 오늘 그 당선됐으니까 좋아했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표정이 워낙 또 밝아서 좀 눈길을 끌죠. 원래는 지금 이 친황, 네, 황교안 대표의
계열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성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또 그것과 또 발맞춰서 한편으로는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략가고 책사고 말을 또 조심해서 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 원내대표단으로 꾸리게 된 그 뭐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도 이건 뭐라고 봅니까?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비박계 의원이자 그리고 비황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당내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데요. 당내 관계자들 전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각자 도생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 특히 뭐 개파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파 전환,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에서 친황으로 그리고 비박에서 비황으로 분류되는 격변기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장의 당선 배경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와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 원내대표 결선 투표 결과 그래픽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결선 투표, 1차 투표 이렇게 나왔는데 심재철 의원 쪽이 39표, 그리고 이제 강석호 의원과 김선동 의원 각각 28표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뭐 106표 중 심재철 의원이 52표, 강석호, 김선동 의원은 크게 앞섰습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김선동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죠. 네. 그리고 나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지금 이제 당선된 심재철 의원 쪽으로 지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당권을 두고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대리 전쟁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점찍었다는 당내 소문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친 후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초재선 의원 중심의 당 지도부를 꾸렸고 그리고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 핵심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초재선 의원이 김선동 의원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제 출마 철회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당내 관계자들도 황 대표 측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전에 이미 전화를 각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김선동 의원의 지지를 당부했다라는 전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던 사실과 이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한번 이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예.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면서 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의 위장, 최고위원, 국회 예결위원장, 20대 국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정치 이력만 보면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정치 이력 때문인지 황교안 대표도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재철 원내대표와의 어느 정도 심재철 원내대표를 약간 꺼려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5선이니까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대표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국 뭐 인적 쇄신 폭을 넓히려는 그러니까는 그 숨은 뜻은
자기 사람의 자기 세력을 좀 넓히려는 황 대표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반란이다, 견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어떻게 네.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김재원 의원도 3선이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이러한 원래 당초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당무에 복귀한 이후 그 공천룰을 발표하면서 50% 이상의 물갈이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진 의원들의 용퇴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평가한 결과 심 원내대표가 나는 황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중립이라고 밝힌 포지션이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됐고 초재선 의원들에게 휘둘리기 싫은 중진 의원들의 선택도 받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내 물갈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에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같은 다선 의원 출신인 심재철 원내대표를 지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제 다시 한번 총선 기획단 회의를 열고 총 50% 물갈이론에 이어서 50% 이상까지도 현역 의원을 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중요한 것은 뭐 당대표는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국회 의정 활동이라든지 원내 교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지금 그 핵심 쟁점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나 전 원내대표까지는 서로 뭐 한 번도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떤 노선을 펼치게 될까요? 일단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바로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그 필리버스터 철회 그리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앞으로 향후 행보에 있어서 짐을 던 셈이 됐습니다. 기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게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려한 나머지 일단 민식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이거든요. 예. 일단 어느 정도 협상력에서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협상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안을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생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필리버스터 철회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후 2시에 어떻게 상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 쉽지 않은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국회 내에서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법안 통과가 결론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고 여야 4당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만 이제 찬성을 할 수 있는 의원들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본회의에 이미 어느 정도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의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국회 회기 내에 끝내겠다는 네.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당초 처음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을 구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재원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이렇게 추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당내에서 대표적인 비박과 친박으로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당내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이번 주에 있는 국회 주요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오후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오늘 늦게라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즉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되기 전까지 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어지는 속보와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서 계속 밀도 있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예, 거수기에 머문다는 그런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대기업 이사회가 안건 가운데 100% 가까이를 원안 가결하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100%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보도에 강명현 기자. 대기업 집단 내 기업의 이사회가 안건의 100% 가까이 원안 가결해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54개 기업 집단의 6,722건 안건 가운데 99.64%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가 부결된 건은 0.36%인 24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반면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은 작년 대비 0.6%포인트 늘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사회이사 비중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사회이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나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안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 실제로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기업 비율은 계속 떨어져 책임 경영은 점점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14.3%로 떨어졌습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기업 비율은 5%를 유지했으나 올해 4.7%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스토마토 강명은입니다. 예, 지난해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리 대금업자 이용수가 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한 7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는 전년보다 3천억 원 증가한 7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용자는 전년보다 약 10만 8천 명 감소한 41만 명으로 이는 장기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2017년 말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주 이용자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자영업과 생산직의 40대에서 5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과 여성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년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1.1%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고령층과 주부 등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로 조사된 가운데 최고 금리는 연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지만 사금융 시장은 금리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로 조사된 가운데 최고 금리는 연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지만 사금융 시장은 금리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판결 소식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삼성그룹 임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부사장급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전원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를 보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본 사건인 분식회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왕혜나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JY,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저장 장치들을 공장 바닥 아래 묻은 삼성의 임직원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은폐에 나선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박모 부사장과 김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시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도 실형이 나왔지만 최대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 수법과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의 대담성 등이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안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1년 넘게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예, 어렵고 복잡한 시사 이슈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박지훈 변호사의 법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판결을 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병합재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고유정 살인사건 공판 얘기도 같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요정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 급한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셔서 상당히 저희 시청자들께서 어디 가셨느냐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바쁜 일이 뭐가 지방 있으시나 봐요? 출장 같은 게 좀 출장이 재판도 있으셨군요. 있고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 변호사님께 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참 고맙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이것이 이제 본 사건이고 그렇죠. 분식회계의 증거를 없앴던 증거인멸 이것이 이제 예비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분식 지류라고 볼 수 예, 있죠. 네. 그런 한 갈래의 사건인데 네. 처음에 이제 이 삼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김현장 측에서 지금 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김현장에서 대리를 할 때에 분식회계가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유문제가 다퉈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참 기가 막힌 법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소를 못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예. 법원은 그 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류가 기소가 되면 삼바 회계 부정 사건 기소가 되면 그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은멸하게 해서 증거 인멸죄가 됩니다. 예. 그 지금 사건인데 두 가지가 같이 전개되고 원칙적으로는 본류가 먼저 재판받고 아니면 갔거나 그 이후에 이 지류, 격가지 사건이 재판돼야 되는데 워낙 검찰이 이 본류 사건이 지금 미진하다 보니까 예. 미리 지금 기소됐던 증거인멸 사건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다만 변호인단에서는 본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때입니다. 형사사건이 지금 나가지 않았다. 타인의 형사사건. 본류니까 삼바의 회계 부정사건이 기소가 안 됐는데 재판도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뭐 그건 그거고 지금 증거인멸 범죄 범위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만 대해서 전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실형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예.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는 것이 증거인멸죄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범죄 그러니까 분식회계에 대해서 법원이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기재를 정확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네. 이 변호인단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분식회계가 범죄인지도 확정되지 않고 또 그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승계 작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 공소장이 그게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공소장 내용을 좀 빼버렸어요. 판결문 아하. 쓰면서 이게 범죄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는 하지 않지만 다만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인멸했던 부분 예. 증거 인멸죄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예. 일단은 지금 부사장들 부사장급이죠. 네. 지금 뭐 직접적으로 교사를 했다라는 뭐 삼성지원 TF의 이왕익 부사장 2년 그리고 나머지 뭐 보안 담당의 박문호 부사장이라든가 뭐 부품 전략 담당의 뭐 김홍경 부사장 등 뭐 이런 분들도 1년 6개월씩을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 부사장급 실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 명이거든요. 부사장급 아마 지도했던 뭐 지휘했던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혐의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예. 특히 증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던 뭐 분식회계 자체는 아직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본류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조사가 나오니까 공용 서버 같은 것들을 마룻바닥에 숨기고 예. 그리고 JY입니다. 이재용이죠. 예. JY 철자 같은 것들을 지우게 한다든지 그 지시를 부사장단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휘를 했다고 지금 봤고요. 그리고 그 세 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그것을 실행했던 뭐 부사장 이하죠. 이하한테는 집행유예를 좀 선고한 그런 상황으로 보면 한 가지가 무죄가 나긴 했어요. 무죄가 난 거는 뭐냐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에요. 교사는 범죄 혐의 없는 사람한테 범죄 혐의를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 벌써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은 유죄다. 이렇게 유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검찰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걸로 검찰의 봐야겠네요. 내용은 다 받아들였고요. 이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그 부분만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사건,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 뺐다라는 거, 그리고 승계 경영권 승계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 이 부분은 변호인단 의견을 받았는데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내용은 변호인 의견은 전혀 묵살해버리고 검찰의 의견을 거의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참 재판부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기소가 되면 되는데 이 본류가 기소가 안 되니까 사건을 무진장 그냥 계속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보석 청구도 했고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심에서 일정 6개월 뭐 몇 개월 정도 하고 안 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쫓기다 보니까 선고는 해야 되겠다. 또 변론도 성숙이 됐었고 예. 그런 고민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했는데 아마도 2심, 많게 대법원 가면 그때쯤에는 아마 기소가 될 겁니다. 그걸 합쳐서 아마 좀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소된 분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그것은 뭐 확실한 증거, 이 핵심 증거가 뭐 많이 제출이 됐다 이렇게 될 텐데 그전 수사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렇고 또 검찰 안팎에서도 삼성 측 인사들 그러니까는 도구로 움직인 네. 그런 중견 간부라든지 직원들이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는 진술 증거가 되겠죠. 또 다른 또 물적 증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증거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너무나 회계 자료가 확실합니다. 음. 그 회계 자료가 잘못돼 기재됐던 거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 또 그것에 토대로 해서 지금 진술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증거는 뭐 거의 너무나 많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사건이 결국 본류에 이제 미칠 수 있느냐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기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정말 탄력 있게 2016년부터 뭐 압수수색 상당히 많이 하면서 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아마 이게 좀 조국 사건하고 연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관이 있죠? 그 무렵부터 좀 기소가 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예. 조금 멈춰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검찰의 역량이라는 게 이제 이 특수수사, 이것도 특수수사 일부이기 때문에 공공수사겠죠. 예. 일부이기 때문에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가 두 곳에서 세 곳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의 주요 어떤 핵심 인력들은 조국 사건으로 이제 가버리고, 좀 삼바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지류만 지금 기소가 돼버리고 본류는 가만 놔두는 그런 상황까지 좀 아주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지금 연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던 그 질문이 그거였는데 네. 지금 답변으로 해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예, 제가 예. 좀, 이게 사실 보면은 그 2016년에 12월이 이 시발점이죠. 네,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하고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분식회계에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고, 이것은 이제 그 승계,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네. 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융감독원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특별 감리를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삼성바이오가 그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상당히 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걸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죠. 2년간 걸렸는데, 조국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 인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류가 빨리 뭐 된다 해가지고 너무 이상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땅바닥에 숨기고 마룻바닥에 숨기고 뭐 없애고 이런 것들이 먼저 기소될 수가 있죠. 눈에 바로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긴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증거인멸을 자꾸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이 아니라면 이게 자꾸 증거인멸 한다는 거는 뭔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예. 증거인멸죄를 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 직전 직후에 이 본류가 기소가 되든지 최소한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2019년 9월까지 쭉 전개되다가 2019년 7, 8월 때 일어났던 조국 사건하고 조금 중첩적으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힘이라는 게 뭐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판결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모아온 엄청난 많은 양의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분식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 검찰의 기소가 곧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도 뭐 검찰 쪽에 확인한 것도 곧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도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뭐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이 사건을 봐왔지만 저는 좀 삼성이 한숨 놨다가 나중에 좀 화들짝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12월에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렇죠. 특별검사들이 이제 출범을 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제일모직하고 네. 합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합병 관계에서 이제 그 부정승계 의혹이 나왔던 거고, 뭐 삼성바이오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그때는 뭐 이상이 없는 걸로 그때 법원들에서 판단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간가 보다.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그 제일모직과 있던 그 어디입니까? 같이 합병을 했던 것이 하도 오래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불합병에 대한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 승계 문제에 대한 의혹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앞서서 작업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게 상당히 금융당국에서도 사실은 삼성의 손을 좀 들어준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오인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류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다들 뭐 계속 부자연스럽다 이긴 하지만 본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쨌든 간에 증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했던 지류, 이 증거인멸죄가 더 빨리 지금 등장한 뭐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들이 모두 이제 네. 실형을 받았고요.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한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는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또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네. 국정농단에 관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재판부 다 다른데요. 네. 파기환송심도 지금 재판이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주심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뭐 회복적 정의라든지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금 일부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집행유예일지 실형이 될지 사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아니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비춰보면 유죄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좀 실형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그 재판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사건은 곧 기소가 될 겁니다. 예. 기소가 된다면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다 합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아마 삼성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말단이라고 보이는 증거인멸죄가 지금 터져버렸는데 예. 이게 무죄였으면 좀 쉽게 좀 풀릴 수가 있는데 이게 유죄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타인행 사건이 유죄라는 걸 가정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승계권 관련된 부분까지도 가는 거고요. 국정농단 사건까지 다시 역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도 빨리 선고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재판부에서 선고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집행유예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건들 때문에 또 실형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아예 다 합쳐서 하자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어떤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저라면 뭐 합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언제 기소될지 모릅니다. 네. 기소 곧 한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이거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이재용 지금 부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실 텐데 뭐 저희도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예.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재판이 병합돼서 8차 공판을 진행했던 고유정 가족살인 사건 재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게 병합을 하느냐 병합을 마느냐, 했죠? 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촉각을 세우고 다뤄왔었는데 결국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네. 병합의 의미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재판부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희 여기 뉴스 리듬에서도 꽤 많이 다뤘던 법설에서 꽤 많이 다뤘던 고유정 사건 중에 병합 여부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병합할 것으로 봤는데 가장 병합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 예. 그래서 사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이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잘 안 합니다. 연쇄 사건이라든지 연쇄 살인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사건을 같이 병합했을 때 무기 받을 거를 사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마 검찰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고유정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시간을 끄는 게 좀 목표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재판부가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새롭게 의부다들이 등장해버리면 재판 자체가 너무나 끌어져 가지고 이 재판부가 선고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예. 가장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하고 이 전 남편은 바로 선고를 하고 의부다른 뒤에 변론이 다 됐을 때 하겠다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재판부가 이동하기 전에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증거도 충분하고 그리고 빨리 전개를 해가지고 인사이동이 통상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이전에 1월 달에 종료를 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두 사건을 지금 병합을 했고요. 그렇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찰도 문제가 없고 또 고유정 입장에서도 사실은 병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되게 무죄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재판부는 아주 융통성 있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 이해 당사자가 일치했기 때문에 병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검찰 같은 경우에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병합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뭐 고유정 측은 뭐 그때 또 좀 달랐고, 근데 재판부가 병합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병합을 한 것은 아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는 그것은 않습니다. 아니다라는 예, 거.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재판부는 심리를 할 수 있냐, 심리의 시간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들이 심리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재판 판사가 예. 같이 심리한 판사가 판결 선고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 뭐 절차가 있어요. 뭐 수개를 해가지고 뭐 승계를 받는 절차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아마 책임감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다 지금 전 남편 사건은 거의 끝났거든요. 네. 곧 선고해도 되는 상황인데 의부다들이 들어옴으로써 선고가 늘어지고 딴 재판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합한 거지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병합했다.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부다르 사건은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 8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그리고 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유정 전 현 남편의 발언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변호인 측 공소 기각을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검찰이 범행 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정황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소장에다 많이 넣었다. 그래서 예단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사건과 관계없는 과장된 내용, 예단, 뭐 이런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공소장만 들어가야 되지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판사한테 재판을 하기 전부터 예단을 씹는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전에 고유정이 전 남편도 지금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뒤에 참고 자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예단을 씹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변호인 측 주장을 하는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 공소 제기가 되면 그 자체 공소 기각이 됩니다. 네. 뭐 위법하게 건데 공소가 제기된다면요. 그 주장을 하긴 하는데 뭐 사실 받아들인 적도 없을 뿐더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참고 자료니까 또 다 하는 내용이에요. 보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유정 현 남편이 지난번 그 8차 공판에 나오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청주 경찰 네. 모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모발 검사 그냥 머리카락을 잘랐다. 목은이 아니라 네. 목은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과학수사에 의뢰를 했다. 과학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지난번에 이 초기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은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그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공소유지하고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막 경찰의 초동 수사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잘라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네. 모근이 있게 웅큼 많이 뽑아야지만이 뭔가 DNA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수면제나 이런 성분들이 이제 근데 뭐 약물 성분들이 있다면 많이 이제 채취를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달렸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수사가 아니었냐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예. 아마 지금 현 남편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실은 증거가 많지가 않아요. 의붓아들 관련돼서는. 왜냐? 아이가 변사된 것처럼 아니면 남편의 어떤 잠꼬대에 의해서 과실로 이렇게 사망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한참 지난 이후에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웠고, 수사를 할 때도 지금 말한 것처럼 모근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확 잘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없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도 또 고유정의 진술만을 믿고 그렇죠. 과실치사로 범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네. 그런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고유정 측이 이 현 남편의 어떤 살인마다 이런 그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그런 강한 주장에 대해서 네. 고유정 측에서 현 남편의 전 부인, 사망한 부인이죠. 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좀 전략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보다 지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은 됐지만 증거가 많이나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 상황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 동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탄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게 아닌 것을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특히 가장 그 자리에 과실치사 아니면 고유정의 살해 뭐 두 개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다른 쪽으로 논점을 좀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은 상당히 좀 상기된 그런 흥분한 그런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말려든다면 고유정의 전략도 먹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예, 이거 주요 혹시나. 증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거를 좀 막거나 아니면 논점 자체를 이쪽이 아닌 딴 쪽으로 돌려버리는 예. 그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워딩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고유정 씨 고유정의 네.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고유정 씨 현 남편의 전 부인이 유족께서 이 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 부인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 힘들어했는지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고유정 씨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저희 제주 사건에서 사치위까지 그런 동기 부분들이 같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현 남편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라든지 압박 때문에 부인 둘이 모두 불행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차 공판이 시작이 네. 될 텐데요. 그 고유정 측에서 또 주장한 것이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나이의 피해자, 이 사망한 의붓아들입니다. 피해자가 엄마의 돌봄 없이 자란 모습에 깊은 동정심 갖고 친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 그러니까는 살해의 고의, 주관적 의도를 완전히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공판에 입증이라든지 그런 걸 할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냈던 자료 중에 아마 지난 공판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복역된 가운데서 뭐 일기를 썼고 고윤정이 특히 가족을 이렇게 그렸던 그림 일기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고유정한테 유리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게 검찰이나 법원이나 당연히 알 거를 예상하고 썼을 것이다. 예. 특히 그거를 내면서 또 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에요. 어머니하고 통한 내역에서 그 아이 우리 아이 아니다 라는 어떤 반대된 또 내용까지 냈습니다. 예. 그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이다라는 게 검찰의 어떤 포인트고,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과학적 증거는 목 눌림 흔적이라든지 그 정도의 수면제 성분,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그래서 깨어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기소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를 아마도
다른 어떤 증거, 진술이 잘못되는 것을 토대로 아마 입증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네.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이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